왜 내가 당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해? 부모님이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으셔서 생긴 일인데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잖아. 게다가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차라리 당신이 따로 신용대출 받아서 도와드리고 그 이자랑 원금은 혼자 갚아.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지. 예비 며느리가 평소의 돈에 대해서는 워낙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다만 아들이 보탤 수 있는 돈이 줄었으니 조금 양보해서 함께 전세 금액을 조정하자는 말이었는데도 내 부모, 네 부모 나누면서 1,000원 한 장도 손해를 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예지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할 말조차 잃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순정입니다. 뇌혈관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위해 요즘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모조리 다 만들며 지내고 있어요. 자식 셋을 무사히 키워내고 이제서야 여유 있게 살아보려나 했는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다가 칠순을 앞두고 큰 병이 생긴 남편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저희 바깥 양반이 아프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로 인해 막내 아들이 약속했던 결혼을 엎어버리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차마 그 일에 대하여 서로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저희 부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가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곤 해요. 똑부러지게 야무졌지만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예비 며느리. 결혼식 비용은 물론 살면서 생활하는 데 쓰는 모든 돈을 정확히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아이와 아들이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합니다. 이미 가보지 못한 길을 자꾸 되돌아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식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 부모 입장에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찬찬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어지러운 마음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2딸과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막내죠. 2딸은 이미 몇 년 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막내 아들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처음 꺼냈어요. 저희 부부는 은근히 기다리던 소식이라 무척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과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죠. 남편은 성재의 말을 듣고서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아가씨야? 저 역시 속으로는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성재가 결혼할 만큼 마음을 준 사람이니 당연히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역시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죠. 예비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성격은 어떨까?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던 와중에 아들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 이제 1년 되었고 나이는 동갑이에요. 아, 그리고 직업은 회계사이고요.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계사라고 하니 무척 똑똑하고 성실한 아가씨일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은 주책맞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그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들떠있더군요. 저와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자 아들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더니 다음 주 주말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신경 쓰고 있던 막내 아들까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할 거라는 기대감에 그날 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잠까지 설친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살짝 마른 체형에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세련된 모양의 안경도 쓰고 있었죠. 딱 봐도 단정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이 얼굴에 회계사라고 쓰고 다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지라고 해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참 야무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 남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부러지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조금 깐깐하게 느껴질 만큼 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부부라고 해서 성재 씨에게 의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려고 저도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랑 성재 씨 반반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 그게 뭐니?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야. 맞아요. 남자라고 해서 비싼 집을 100% 부담해야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불공평하기도 하고요. 저희 신혼집은 저와 성재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똑같이 반씩 합쳐서 얻을 거예요. 살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랑 예지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착실하게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 네, 저희는 되도록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려고요. 그래, 참. 너희 생각이 기특하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고 놀랐어요. 옛날 사람인 제가 들어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들렸고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드는지 연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믿음직스러우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저는 이대로 아들이 결혼하면 참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 아이들이 말한 반반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반반 결혼도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남편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자연스럽게 아들과 예지는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면 사돈댁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니 불안한 기분도 밀려오더라고요. 큰일을 앞두고 양가 식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저도 남편도 최대한 신경을 썼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옷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요? 남편이 장난스레 웃으며 제게 말했죠. 아유, 벌써 세 번째인데 딸 보낼 때랑 아들 보낼 때는 또 다르네요. 사돈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자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지 만나봐서 알잖아. 아마 좋은 분들이겠지. 그렇지요? 나도 참, 왜 이러나 몰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돈네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서로 첫인사를 주고받으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앉아 계셨고 그분 역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흔들림 없는 표정과 조금 깐깐해 보이는 눈빛이 예비 며느리와 꼭 닮았다고 생각했죠. 그 후 저희는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 예지가 책임감이 강한 건 괜찮지만 조금 딱딱한 구석이 있어요. 아직 세상 일을 다 몰라서 그런 거니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예지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참 야무지고 똑 부러진 성격이던걸요.
저희 아들이 오히려 예지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른들이 이야기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합쳐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식 일정 같은 소소한 것들만 조율하면 되었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차분하게 앉아있던 안사돈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 말고도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안사돈이 입을 열자 바깥사돈의 표정은 살짝 어두워지더군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자세를 바로잡으며 사돈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보험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고요. 안사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부부에게 부모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였으니까요. 그때 안사돈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삶을 준비하는 만큼 저희 역시 앞으로 자식들에게 따로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요, 이해하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그 순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마음에 꽂히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들도 노후 준비나 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죠? 혹시 부족하시다면 더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모시느라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었죠. 준비된 노후를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해 두었고 남들이 하는 만큼 보험도 들어뒀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돈의 말투에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계약처럼 정리하려는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조금 걸렸죠. 자식이 어려울 땐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힘들 때 자식이 돕는 게 가족 아니던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돈의 심정 역시 충분히 이해는 갔기 때문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저희 부부도 노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실하게 노후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표 질환에 대한 보험도 웬만하면 다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이 대답하자 안사돈은 안심이 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무난하게 끝났지만 그 후에도 머릿속에 남은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의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밤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안에 가득 차는 커다란 특과도 준비되어 있고요. 군밤 간식으로 즐기면 달달하고 포근한 맛이 정말 별미예요. 부엌사연 부여밤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 알아서 착착 준비하니 제가 말을 보탤 것도 없었죠. 다만 모든 걸 반반씩 부담한다는 아이들의 계산 방식은 조금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결혼 준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각각 일정한 금액을 넣고 그 안에서 사소한 것들은 계산하고 혹시나 한 사람이 1,000원이라도 돈을 더 냈으면 더 낸 비용을 각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죠. 아들 역시 때로는 피곤한지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힘없이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화면 안에는 온통 예비 며느리와 돈을 계산한 대화가 어지럽게 오고 간 흔적이 보였어요. 아이고, 결혼한다고 애쓴다. 우리도 많이 줄인다고 줄인 건데 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야?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정말 죽겠어. 나중에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지. 꼼꼼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말하며 아들은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다투는 법이니 그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은 자꾸 두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니 아침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그동안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호 씨 보호자 되시나요? 박정호 씨가 길에서 주저앉으셔서 지금 응급실로 오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닌데 지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신을 잃기 전 주변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제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응급실에 누워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과 함께 대기하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병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저 누구나 노년에 겪을 수 있는 뇌경색일 거라 생각했고 관련된 보험도 들었으니 치료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된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환자분은 지금 뭐야 병을 앓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낯설었죠. 뭐야. 저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뭐야라고요? 그게 병 이름인가요? 네, 일본어라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뇌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발생 확률도 10만 명 중 2명 정도로 무척 희귀한 병이에요. 특히 고령에서 진단되는 건 정말 드문 경우라 저도 처음 겪는 사례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희귀한 병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우리 남편에게 찾아오다니요. 치료는 되는 거죠? 이 병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안타깝게도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혀주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저를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고치지 못한다니, 평생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니.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이어졌지만 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멍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남편도 저도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보험사에서 온 답변은 저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앓고 있는 모야모야병은 저희 보험 약관에서 보장되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뇌경색 역시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병이라 자발적으로 발병한 뇌졸중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진단비와 치료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평생 보험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든 보험이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면 도대체 언제 쓰라는 거예요? 저는 당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들은 마치 녹음된 기계처럼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이,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그 안전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는 그 차가운 현실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지만 보험에 도움 없이 장기간 입원을 하고 수술도 2번이나 해야 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병실 안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많은 병원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수술 날짜만 받으면 되는데 뭘. 그나저나 너희 결혼식은 어떡하니? 예지랑 상의는 해봤고. 그렇지 않아도 예식장에 문의해봤어요. 다행히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서 6개월 정도 미루면 될 것 같아요. 청첩장도 아직 안 돌렸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예지랑도 얘기해봤는데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식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청첩장 안 돌린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너희 준비하던 결혼식을 미루게 돼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입원비랑 수술비로 제가 2천만 원 정도는 보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엄마 아빠는 괜찮아. 지금 당장 목돈은 저희보다는 엄마 아빠가 더 필요하잖아요. 2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아직 저도 젊으니까 모으면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그냥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치료비를 전부 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뭉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각각 7천만 원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요. 하지만 그 돈 중 일부를 아버지 병원비로 쓰고 각자 내는 전세금은 5천만 원으로 줄인 후 대출을 조금 더 늘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지와도 곧 상의할 거라고 덧붙였죠. 아들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고맙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을 보태주면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부모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정말 든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말대로 정말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지만 왠지 아들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는 돈 문제로 예비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아들은 아무 일도 없다며 웃어넘겼지만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병과 저희 상황을 설명하며 예비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예지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다고 해요. 뭐라고? 전셋집 구하는 돈을 5천만 원으로 줄이자고? 왜 내가 당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해? 부모님이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으셔서 생긴 일인데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잖아. 게다가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예지야, 좀 이해해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 당신 부모님이 아프다고 우리가 대출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이자를 낸다는 게 불공평하잖아. 나는 지금 보탤 수 있는 돈을 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현금을 그냥 썩히고 있어야 해? 차라리 당신이 따로 신용대출 받아서 도와드리고 그 이자랑 원금은 혼자 갚아.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지. 나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결혼식 비용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 예비 며느리가 평소의 돈에 대해서는 워낙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너무나도 차가웠던 여자친구의 모습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다만 아들이 보탤 수 있는 돈이 줄었으니 조금 양보해서 함께 전세 금액을 조정하자는 말이었는데도 내 부모, 네 부모 나누면서 1,000원 한 장도 손해를 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예지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할 말조차 잃고 말았죠. 새 출발을 하려는 시점에서 이중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부담되었던 아들은 결국 두 사람이 각각 5천만 원으로 전세 자금을 줄이는 대신 추가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복잡한 계산 끝에 예비 며느리와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2천만 원을 보탤 수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기가 찼죠. 남편이 첫 번째 수술을 마친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지가 바쁘다며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게 사실 서운하긴 했지만 워낙 일이 바쁜 직장인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오늘은 같이 온다니 기대도 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온 아이들을 환하게 맞이하려고 미리 남편의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과일도 조금 깎아 두었습니다. 성재와 예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남편도 그날은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두 아이를 반겼죠. 예지도 오느라 고생했네. 와줘서 고맙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예지의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더군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병실 한 구석에 앉았어요. 병문안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 무심한 태도는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예지야, 성재한테 얘기 들었어.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이제 곧 집도 계약한다면서. 그 순간 예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며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더군요. 결혼 준비요? 네, 뭐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일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아서요.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성재가 옆에 있어서인지 쉽게 말을 잇지 않더군요. 병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성재가 잠시 밖에 볼 일이 있다고 자리를 비운 순간 예지는 저를 바라보며 작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반반씩 나누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고 있지. 너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미안하구나. 예지는 그 말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며 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프신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고.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런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상황이 좀 불편해요. 성재 씨와 결혼 전에 약속했거든요.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일은 뭐든지 공평하게 처리하기로요. 그래서 각자 부모님도 각자 챙기고 상대방 집안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성재 씨가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전세금을 줄이자고 하니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는 성재 씨가 이자를 더 내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전
제 가슴은 이미 답답해져 있었습니다. 예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그 태도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예전에는 예비 며느리가 야무지게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아이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가족 관계인지 계약 관계인지 구분이 되질 않더군요. 예지야, 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 할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 저희 서로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각자 가정은 각자 책임지기로요. 그런데 아버님 병이 생기자마자 그 약속이 바뀌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성재 씨도 잘못한 거예요. 저와 처음부터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겼으니까요. 예비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아들의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되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철저한 계산과 원칙만 있는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병원을 다녀간 지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성재야, 너 예지랑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는 거 맞지? 제 질문에 아들은 순간 움찔하더니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졌어요. 사실 최근에 아들의 얼굴에 점점 그늘이 짙어졌고 아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도 너희 분위기가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 예지가 병문안 왔던 날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성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예지랑 최근에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 병원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컸고 그동안 저도 많이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지가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더라고요. 계약서, 혼전계약서 같은 거 말이니? 네,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왜?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아들은 차마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성재가 결국 입을 열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부가 서로 각자 몸은 스스로 챙기고 만약 보험이 없는 병으로 아프면 상대방에게 병원비 지원이나 간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노후도 마찬가지고요.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부부야? 직접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들려준 그 계약서 내용은 너무나 차가웠죠. 가족의 온기라고는 하나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 계약서를 보는데 이렇게 살 거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하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파도 병원비나 간호를 요구하지 말라는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프면 당연히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아들 말대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서로의 이득을 나눌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나 싶었어요. 예지가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은 전혀 몰랐죠. 처음엔 예지가 책임감 있는 성격에 계산적인 점이 좋게 보였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너 말이 맞다. 결혼은 서로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니. 반반 나누고 야무지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한 가족이 된다는 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아플 때도 곁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 예지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는 거라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제 말을 들은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었죠. 성재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며 예지와 갈등을 겪게 된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남편도 병실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괴로워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짐을 지우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결혼했을 건데. 아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무력함에 저도 남편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아들은 결국 파혼 소식을 전했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엄마, 아버지,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아마 이런 일 없이 그대로 결혼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일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앞으로 평생 예지랑 살 자신이 없어요. 예지는 파혼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화를 내며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와 전셋집 계약 취소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간 지켜봤던 그 아이의 성격을 보면 얼마나 차갑고 정없이 이야기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리고 아들은 그 모든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며 파혼을 선택했고요.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아빠도 다 받아들일게. 결혼은 네 인생을 거는 일이고 무엇보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들을 위로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성재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들 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각자 알아서 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서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이득을 따지기만 하면 과연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그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까요? 저와 남편은 이번에 막내 아들의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돕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의견이 있다면 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의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밤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안에 가득 차는 커다란 특과도 준비되어 있고요. 군밤 간식으로 즐기면 달달하고 포근한 맛이 정말 별미예요. 부엌사연 부여밤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